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미술평론가 이진숙입니다. 19세기를 역사학자 홉스봄은 이중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대변되는 정치혁명과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가속화된 산업혁명이 동시에 발생한 시대라는 말이죠. 이 시기의 미술작품은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해 갑니다.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자, 지난 시간에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금 21세기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근대사회의 특성, 모더니티가 미술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흥미진진 서양미술사 4부,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들라크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란 그림이 배경이 됐던 1830년에도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848년 다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화가 메소니에가 그린 모르텔리 거리의 바리케이드 1848년 6월이라는 제목의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동자 농민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죠. 이것은 미술계를 포함한 문화계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848년에는 살롱전에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농민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죠. 키즈를 하는 이 그림은 프랑스 정부가 직접 구매를 하기도 해서 밀레는 이제부터 서서히 농민 화가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50년 살롱전에도 밀레는 지금 보시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농부에게 영웅적인 면모를 부여한 작품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포즈가 매우 박력이 있어서요. 그 씨앗이 그림박 현실에도 뿌려질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성격도 읽을 수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서 썩지 아니하고 라는 성경의 구절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그림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1850년 살롱전의 진짜 스타는 단연코 꾸르베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로 크기가 663cm, 그러니까 거의 7m에 육박하는 아주 압도적인 크기의 작품이죠. 이 정도면 대단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역사화가 되어야 될 그림의 크기였습니다. 그림은 장례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요. 누구의 장례식을 그린 그림일까요? 사실 꾸르베는 이 작품이 고향인 오르낭에서 벌어진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서 그렸다고만 말할 뿐 누구의 장례식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성집에 가서 곡을 하는데 정작 죽은 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좀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슬퍼지려다 뻘쭘해지는 그런 경우이겠죠. 장례식이라는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 작품은 흔히 매너리즘 시대의 대표 작가인 엘 그레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과 비교가 되곤 합니다. 그림 속에 오르가스 백작은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성 스테파노스와 성 아우구스티노스의 품 안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실까요? 엘 그레코의 그림에서는 몇몇 인물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나서서 백작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작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꾸르베의 그림에서는 천상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애도 또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뻣뻣하고 무관심하고 다소간 냉랭한 표정 혹은
그냥 수건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유산이나 이런 남아있는 세속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건 아닐까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말은 이 대목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세를 의심할 때 인류는 불멸이 아니라 세속의 행복을 쫓게 된다. 즉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 이곳에서의 삶에 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848년 이후 집권한 나폴레옹 3세, 즉 나폴레옹의 조카죠. 나폴레옹 3세는 라이스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를 지탱하는 두 핵심 이념을 우리 똘레랑스와 라이스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똘레랑스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타인의 취향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독특한 취향을 가진 혹은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원래 그 기원은 뭐냐면 타 종교에 대한 관용입니다. 프랑스는 16, 17세기에 종교 갈등으로 많은 피를 흘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피 흘린 역사의 결과는 뭐냐 하면 서로 다른 종교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택한 태도가 바로 똘레랑스입니다. 라이스테는 우리나라 말로는 세속주의 정도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정치, 경제,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이 똘레랑스와 라이스테라는 태도 덕분에 프랑스는 활발한 예술적 실험이 가능해졌고, 덕분에 프랑스는 세계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꾸르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상도 없고 종교도 없다. 꾸르베의 사실주의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이런 세속주의로의 박차를 가했다는 점입니다. 오르낭의 장례식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장례식을 거행하는 현세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또 꾸르베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게 천사를 보여다오. 그러면 천사를 그리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정말 사실주의 정신을 대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안녕하세요 꾸르베시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꾸르베가 여행자 차림으로 이 그림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은 수염이 뾰족한 이 사람이 꾸르베입니다. 그가 후원자인 알프레드 브리아스와 하인 칼라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방금 꾸르베가 타고 내린 마차는 화면의 오른쪽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행복 차림의 꾸르베를 지금 브리아스가 마중을 나온 모습이에요. 원래의 제목은 만남이라는 아주 소박한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화가에게 후원자야말로 진짜 천사가 아닐까요? 아마도 꾸르베는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천사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다른 사람들에겐 상당히 불쾌했었나 봐요. 어떤 점이 불쾌했었냐 하면 전통적인 예술가와 후원자의 관계는 후원자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 후원자들은 다 누구였냐면 왕이나 귀족, 교황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화가들이 그 앞에서 겸손하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거꾸로 꾸르베가 고개를 살짝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후원자인 브리아스가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후원자가 화가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꾸르베시라는 조롱조의 제목이 붙었는데요. 그게 이제 굳어져서 우리는 모두 그냥 안녕하세요 꾸르베시로 알고 있습니다. 화가가 천사가 아닌 후원자를 만나는 평범한 일상의 장면, 이런 평범한 일상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비난을 받은 거죠. 사실 천사를 그리지 않아도 삶에는 그릴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주어진 현재의 삶에 대한 관심의 증폭은 단순히 미술에서의 일만은 아니어서요. 문학에서는 이미 발자크 같은 사실주의 작가가 등장을 해서 인간 희곡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리즈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꾸르베도 자기가 생각하는 사실주의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 사실주의를 배척을 했지만 1855년에는 리얼리즘관이라는 별도의 파빌리옹을 만들어서 전시를 할 정도로
강력하게 사실주의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꾸르베의 사실주의에는 매우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 경쟁자는 그의 삶을 파괴시켰습니다. 자, 삶의 리얼리티, 삶의 어떤 진실성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생겨난 이유도 사실은 이 새로운 미디어인 사진의 등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다게르가 찍은 템플대로라는 1838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평범한 거리를 찍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인류 최초로 사진에 찍힌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잠시 길에 있는 자동 구두 닦기 위해 발을 올려놓고 있다가 사진에 찍힌 거예요. 사진이라는 이 새로운 시각 매체는 지금까지의 모든 회화적 관행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훌륭한 화가들도 보지 못한 장면들을 상상해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보지 못한 예수님과 12제자를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 속에서 그렸습니다. 다비드 역시 보지 못한 호라티우스 가문의 형제들을 그렸습니다. 다 모델을 관찰하고 하고 자기 스스로 구성해서 그린 그림이죠. 좀 더 열심히 관찰을 하고 스케치를 했다 하더라도 아틀리에에서 재구성해서 그리는 게 화가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리얼리스트라고 자부를 했던 꾸르베조차도 오르낭의 장례식을 그릴 때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놓고 구성해 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르낭의 바이산이라는 배경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합성하듯이 그렸어요. 그러나 사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날 것으로 보여줍니다. 한때 꾸르베는 호기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오르낭의 장례식이 누구의 장례식이냐고 자꾸 물어보니까요, 꾸르베는 귀찮다는 듯이 자, 그거는 사실주의 이전에 있었던 바로 낭만주의 장례식이라고 호기롭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앞에서는 낭만주의자건 리얼리스트건 모두 똑같습니다. 자, 왼쪽은 낭만주의자 들라크루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사실주의자 꾸르베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진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펠릭스 나다르라는 사람입니다. 1860년대에 나다르는 많은 초상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가 찍은 사진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 뉴미디어인 사진의 등장은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일단 이렇게 초상 사진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요, 초상 화가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미술 아카데미, 즉 미술대학을 나온 많은 화가 지망생들이 이제 스스로 화업을 포기하고 사진 작가가 되는 일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고집했던 화가들에게는 본다는 것, 그린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유도했습니다. 이 그림은 클로드 모네가 그린 카푸신대로입니다. 지금 맨 오른편에 실크햇을 쓴 두 명의 남자가 발코니에서 몸을 빼고 거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메트로폴리스라는 거대 도시로 변화해 가고 있었어요. 신식 건물이 생겨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든 모습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몸을 빼고 구경하는 이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건물 3층에 있던 나다르의 스튜디오입니다. 나다르는 본인이 스스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지만 새롭게 변화하고 등장하는 회화에 새로운 젊은 작가들에 대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제1회 인상주의 전시를 열도록 허락해줬죠.